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69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웃으세요 또? 네, 되게 즐거운 분이 나오셔가지고 재밌는 분이. 즐거운 분이 나왔다는데 왜 목소리가 죽어가는? 아니 컨셉이 예전에 비해 바뀌었어요. 선글라스도 안 끼시고. 근데 선글라스 안 끼실 때 나왔지 않아요? 아니요, 선글라스 낄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 모르겠네. 제가 방송 나오고 났는데 내상을 그때 입어서 우리 구겸이 형이. 그때 전화 연결까지 네. 야심차게 네. 또 했었는데.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사원들이 그렇게 선택하는 건데. 그렇죠. 네. 오늘은 또 한번 다시 또 출연해 주시는 네. 우리 헬마우스의 하CP 하원기 CP님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하원기입니다. 네. 오! 헬로 동시대 이거 안 되네. 이 되게 자기적인 어떤 리액션. 이거 핫섭 아니에요? 예, 원래 옛날에 그거? 이거 쟁반 노래방 할 때 이거 봤던 그런 네. 예능 아시죠? 그때는 방청객 앉아 있을 시절 아니에요? 그 사운드 그치. 녹음해서 틀곤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큐 하면 막 나오고. 그거 제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여기서. 아니 이걸 방송에 나오지 않을 때도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간혹. 그거 하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진짜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책을 추월의 시대 이게 클로즈업이 되는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이실 텐데 예, 사진도 추월의 준비가 시대. 돼 있습니다. 사진으로도 준비가 돼 있고 또 들으시는 분들은 추월의 시대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일단 오늘 뭐 책 홍보입니까? 또 제 책 팔러 나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앞 광고예요, 앞 광고. 꼭 네. 그런 건 아니고 신변의 변화가 그때보다 많이 생긴 것 가장 큰 것 두 가지 중 하나가 책 출간이어서 책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게 보니까 헬마우스 팀 분들이 같이 예. 이 파트를 나눠서 쓰신 걸로 저는 읽었거든요. 예. 굉장히 보시다시피 진짜 표시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예. 되게 그래서,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곁눈질로 보고 되게 흡족합니다. 제가 갖고 왔어야 했는데 왜냐면 저는 노란 색깔 칠한 부분이 안 칠한 부분보다 더 많거든요. 너무 다 칠해놓으면 안 본 거나 다름없지 않아요? 그거? 아니 엄청 꼼꼼히 근데 봤습니다. 이 책을 저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은 이게 유튜브를 하면서도 되게 이 진영 방송이잖아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도. 근데 문제는 언젠가는 통합을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이게 왜냐면은 어쨌든 이대로 가면 계속 양쪽이 나뉘어가지고 계속 싸움밖에 할 수 없는데 물론 뭐 그 이유는 있죠. 지금 언론 환경이 좀 안 받쳐주는 것도 있고 지금 아직 친일 세력들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나는 뭐 그런 욕을 먹어도 난 하겠다 이런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요즘 청년들이 사실은 제 채널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뭐 성향이 이쪽이면 절 좋아해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저뿐만 아니라 유시민 이사장님, 뭐 김어준 총수 아무리 뭐 100만 가까이 되고 100만이 넘어도 이미 이분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채널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청년들을 우리 민주 진영으로 끌고 올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되게 이 책을 읽으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 많이 났어요. 그럼 직접 한번 들고 이렇게 얘기해. 계속 들고 계세요 그냥. 벌써듯이 이렇게 딱 들고 벌써듯이. 그리고 네 되게 셀럽 분들이 많이 읽으셨어요 책을. 엄청 유명한 분들이. 그렇습니다. 책 소개를 하는 게 먼저 좋을까 아니면 어떤 셀럽들이 했는지 일단은 좀 우호적으로 생각하실 것으로 추정되는 분부터 소개를 드리자면 이 책에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께서 A4 한 4매, 5매 정도 되는 분량의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이 얘기를 왜 자락을 깔고 들어갔냐면 이 방송을 이제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책에 대한 상찬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 이낙연 전 대표죠. 되게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책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려고 하니까 그게 꼭 좋은 일인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주변의 평이 있어서 그렇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민주당의 대표가 네. 그 추월의 시대라는 그런 문구를 직접 워딩을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읽고 쓰신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출연하기 전에 달타령 씨랑 상의를 했습니다. 뭐 좀 사진 자료나 틀 거 없겠느냐 자료가. 그 이낙연 대표가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 아시죠? 네. 되게 큰 행사거든요. 나름대로 국회에서 각 정당 교섭단체 정당의 대표가 정견 발표를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여러 번 추월의 시대를 언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라서 틀면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여튼 근데 고마운 일이죠. 집권여당 대표께서 표현을 언론에서는
저자들한테 하는 연애 편지다라고 하더라고요. 와. 물론 답장은 안 했고요. 일방적인. 네, 물론 답장은 안 했고요. 네. 어쨌든 이제 좀 고민의 지점들을 정책 입안 단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쨌든 당선 가능성을 배제하고 보더라도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이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건 되게 고무적인 일이긴 하죠. 네.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들 좋아하는 이 책이 문재인 대통령께도 전달이 됐나요? 그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제가 한창 책이 나오면 저자들은 그런 걸 많이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채널에 책 얘기를 합니다. 이 책 사주세요. 막 누구도 봤어요. 이러고 있는데 김광진 지금 현 청년비서관이죠. 예. 네, 청년비서관이 바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을 구매하겠다. 근데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이관우 이제 박사가 이관우 연구원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대통령이 될 사람은 다 읽어야 된다라는 추천사를 써주셔서 제가 그걸 네. 언급해 드렸더니 대통령께도 한 권 드려야겠네요. 마치 보일러 광고처럼 대통령께도 한 권 놔드려야 되겠네요. 방에 놔드려야겠어요. 그럼 보통 염치가 있는 사람이면 감사합니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로 보내드리면 됩니까? 서명을 해서 뭐 구구절절 이제 뭐 뭔가 편지 같은 걸 써가지고 보내드렸는데 아직 뭐 묵묵부답이신데 뭐 그럴만도 해요. 지금 워낙 정신이 없으시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대통령님께서 읽으셔서 되게 유명해진 책 중에 하나가 이제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80년생 분들이 되게 모여가지고 책을 쓰신 건데 네. 저는 근데 이 책도 진짜 그 책만큼이나 꼭 읽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읽을수록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90년대생이 온다. 그 이전에는 이제 88만 원 세대, 네. 세대론을 다룬 책들은 그 세대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네. 윗세대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분석서 같은 거죠. 이를테면 88만 원 세대는 뭐였냐면 지금 제 나이입니다. 제가 이제 20대 때 있었던 담론인데 너희는 가난해질 테니까 돌 던지면서 살아야 된다. 투쟁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30대가 됐는데 꼭 그게 다 맞지는 않아요. 제가 뭐 제 또래들이 평균 연봉이 뭐 평균 임금이 88만 원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90년대생이 온다도 제가 봤을 때는 좀 타자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책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그러지 말고 그 세대가 바라본 어떤 한국 사회에 대한 시각을 좀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라. 실제로는 80년대생이 썼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대론이 중첩돼 있지만 세대론 책은 또 아닌 그런 식으로 기술돼 있죠. 예.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예. 본인의 세대의 이야기면 오히려 본인이 좀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예. 들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되게 공감이 일단 많이 됐고 80년 예. 세대 분들이 저는 그 전에는 되게 걱정이 좀 많이 됐었어요. 왜냐면은 촛불 집회 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박근혜라는 너무 큰 거악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제외한 거의 80% 국민들이 모두 다 단합이 됐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반대하는 거가 되게 이렇게 깃발만 들면 되는 좀 네. 뭔가 쉬운 전선이었는데 그 안에 근데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다 이렇게 그 진보 쪽이라고 해도 다 각기 다른 방향에 사람들이 그렇죠. 서 계시고 이게 그냥 팽팽한 고무줄로 너무 묶여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작은 힘만 줘서 이게 끊어지면 막 정말 팍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점점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은데 이 새로운 어젠다를 저희가 끌고 가야 되고 누군가는 또 제시를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책에 딱 그런 이야기들에 정말 맞춘 책이다. 정말 그래서 너무 읽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꼭 세대론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대를 또 맞이해야 되는가에 대한 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때는 일종의 1대 99의 싸움이잖아요. 예. 1%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친일 세력이라던가 거대 재벌, 자본 혹은 뭐 수구 보수 여기 1%의 기득권과 99%의 싸움이었고 그 99%가 선택한 최대 공약수가 지금 문재인 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의 전선들이 막 그어지죠. 사실은 1대 99가 아니라 중산층 이상으로 가면은 20%와 80%로 또 나눠지는 거고 그럼 전선이 그렇게 그어질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통합적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80%의 그 대중들에게는 우리가 1%의 수구 세력, 기득권 세력이랑 싸우기 위해서는 좀 단합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안 먹혀요. 왜냐면은 자기들 눈에는 20%의 상위 20%나 1%나
똑같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이건 왜냐면 겁박하듯이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저 친일 기득권 세력이랑 싸워야 하는데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 이게 겁박하듯이 가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그래서 좀 80%를 다 아우르는 얘기들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이게 왜냐면 그 헬마우스 채널에서도 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기존에 이제 표준 편차 그래프를 보면 항상 그 양극단은 굉장히 작은 수고 80%가 오히려 다수인데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가 묻혀지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제기를 해오셨고 근데 이게 되게 책이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집대성돼 있다. 그런 결과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뭐 이제 히드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진영 방송이라고 본인이 이제 겸손하게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욕을 먹더라도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중간으로 오려고 하면 양쪽이 다 욕 먹거든요. 경험자. 약간 왕따가 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책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왕따가 될 만한 얘기를 많이 써놨거든요. 양당파가 다 싫어할 만한 얘기나 뭐 그렇게 되면 하나만한 얘기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가슴이 웅장해지는 어떤 서술로 그걸 오해하려고 했다 이런 거죠. 이를테면 국뽕으로. 국뽕으로 돌파하자. 여기에 그 책을 읽으면서 나중에 이걸 책을 또 이 이벤트도 실제로 해서 이따 얘기 좀 하겠지만 그 이런 내용을 제가 적어놨어요. 어떤 대목에서 한국이 이제 더 이상 타국을 롤모델로 삼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추월의 시대로 갔다. 여태까지는 계속 다른 나라, 특히 뭐 해외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선진국 삼고 우리가 거길 따라가야 될 방향으로 딱 삼아놓고 거기 열심히 쫓아가는데 사실 코로나19 막 상황을 보면서 지금 미국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느 순간 막 일본과도 뭐 이제 소부장 그 대결에서 압도적으로 우리가 이겼다 생각하는데 그런 점들을 옛날에 태어나셨던 분들과 요즘 청년들의 인식 차이를 잘 담아놨더라고요. 뭐 그래프까지 막 있는 거 보면서 이게 저는 짐작만 하고 있다가 확실히 이 그래프나 이런 논리가 딱 여기서 보게 되니까 너무 반갑기도 했었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스스로 고민하고 걸맞는 방향을 찾아가는 나라가 돼야 된다 생각 진짜 많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저도 약간 어디서 연결점 찾았냐면 교육이 우리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단체를 할 때 예전에 뭔가 청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모르니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암기해라, 뭐 스카이대학 가라라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진짜 그 과제라든지 성과는 잘 냈는데 막상 내가 사색하고 막 창의성을 발휘하고 이런 거는 생각보다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서 뭔가 그런 점이랑 잘 접목해가지고 저도 뭔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오늘날 청년들이 물론 기성세대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날 청년들이 할 일이 진짜 많겠다. 왜냐면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솔직히 저도 뭐 이해찬 전 대표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이런 분들 말씀하신 거 그냥 따라가면 오히려 마음 편한데 e스포츠나 막 인플루언서 이쪽은 새로 만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자신감도 막 가끔 떨어지고 딱 그게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해야 할 숙제 아닌가. 이 책을 읽은 소감이 딱 그거였어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낙관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 교육 문제로 예를 들면 학벌주의가 굉장히 공고한 사회여서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이를테면 제가 고등학교 때는 밴드 하려고 그러니까 음악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도 일단 대학부터 가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뭐 좀 지나보니까 타당한 구석도 있고 아닌 구석도 있던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거는 빠른 속도로 해체가 아마 될 거고 창의적인 부분을 함양하는 것도 조금 더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그 모델 트랙들 그러니까 뭐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어디 뭐 대기업에 취직하고 이런 모델들이 지금 해체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서도 아예 한 꼭지를 할애해서 썼지만 예전 같으면은 이런 거죠. 공채, 시험. 그게 이제 그 한국 사회에 지금 화두로 많이 등장했던 공정 문제랑도 연관이 돼 있는데 공채 시험을 통과해서 평생 직장, 그러니까 대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그런 곳에서 정규직으로 신분을 획득하는 것. 이게 이제 예전에 어떤 트랙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흔들리고 있어요. 인국공 같은데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막 들고 일어나는 것 같지만 대기업에서는 이미 공채가 해체되고 있어요. 해체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활동하고 계시는 유튜브 영역도 보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열심히 기술 배워가지고 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콘텐츠가 있으면 그걸 얼마든지 얹어가지고 뭐 확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최근에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유튜브 중에는 이 과장
네. 아니 드라마를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김계란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가짜사나이 예능을 만들고 예. 이게 그냥 1인 미디어를 넘어서고 있는 어떤 추세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건 학교에서 지금 당장 주입식 교육으로는 소화할 수 없을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국 사회가 좀 더 성장해가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되게 공감 많이 하는 게 정치인들이 솔직히 이런 유튜버가 괜히 뭐 200만 300만 되면 그들을 데려 가지고 뭔가 사진 하나 찍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구독자 네. 넘겨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사실 그건 껍데기인 거잖아요. 네. 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보면 주위에서도 되게 논란도 많이 있는 사람들도 전략적으로 그런 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저도 이걸 보면서 옛날 프로게이머 때도 그랬지만 이게 이론과 현실은 되게 다른데 뭔가 그래서 이제는 뭔가 이 영역만큼은 진짜 뭐 미디어 관련 막 박사보다도 현장에서 직접 자기가 성장한 사람의 얘기가 더 권위가 실리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그 학벌 사회 뭐 거기 공채공학을 타파해라 이런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에도 저 되게 공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걱정되시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민주당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벤트도 했잖아요. 이벤트를 제가 30권을 구매해서 그 이벤트를 그 메일을 30명 선정했는데 지금 몇 명 정도 픽스가 됐죠? 저 거의 다 된 걸로 제가 오늘 들었는데 네. 하여튼 그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책 관련해서 따로 이벤트를 못 했는데 마침 좋은 활동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북나눔부터 해서 뭐 독립유공자부터 해서 하여튼 근데 선정이 돼서 되게 member들 전부 다 되게 기꺼운 마음으로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얘기를 드렸더니만 한가 작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요일 와서 다들 사인하느라 바쁘겠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좋았던 게 사인본을 제가 이제 또 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책을 왜 제가 이벤트를 하냐면 꼭 되게 좋은 책인데 그냥 이걸 읽으라고 하면 사실 또 안 읽는 분들이 계신데 이걸 그렇게 해서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읽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주위에 홍보를 하고 SNS에 올리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헬마우스의 구독자분들도 저한테 거의 대부분이 헬마우스 구독자라고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헬마우스 구독자분들이 또 이렇게 같이 어떻게 보면 콜라보를 얕게나마 한 걸 보면서 저도 되게 뿌듯했는데 아까 얘기 잠깐 하다가 안 나왔는데 김경수 지사님이 그 직접 이 추천사를 써주신 게 뭐 좀 비하인드 스토리 있어요? 제가 좀 놀랐습니다. 사실은 경남도청에 직접 가서 면담을 하고 그때는 이제 책이 가제본이었죠. 이만큼 두꺼운 가제본을 드리고 난 뒤에 이제 한 시간 정도 면담을 했는데 책을 읽어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좀 추천사를 써주십사 얘기를 드렸어요. 물론 이제 정책이나 어젠다에 대한 얘기를 앞에 하고요. 그러고 났는데 한참 동안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한참이라고 하면 좀 서운하시겠다. 한 일주일가량 연락이 없어요. 책은 인쇄를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뭐 비서실에서는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똥줄이 많이 타지 않겠습니까? 인쇄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그러니까 제가 추천사를 받아오기로 한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분 중 한 분인 김경수 지사님께서 안 주시니까 근데 어느 날 새벽 3시에 갑자기 텔레그램이 딱 오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와요. 그러니까 직접 쓰셨다는 거죠. 직접 쓰셨다는 거죠. 보통 내용도 읽어보면 그 추천사가 한편에 그냥 칼럼이에요. 그 자체가 콘텐츠. 네, 맞아요. 내용 되게 좋았어요. 네. 거기 보면은 당신께서 경남 도정을 하면서 인사 채용을 하면서 느꼈던 경험이 실려 있는데 그런 거는 저도 국회에서 부자진을 해봤습니다만 참모들이 못 쓰는 그거 함부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쵸. 새벽 3시에 그거를 쓰고 갑자기 한 번 더 또롱하고 올리길래 보니까 수정 이러면서 새벽 3시까지 이거를 직접 다듬으시고 그런 걸 보면서 여전하시구나. 여전하시다는 거는 화판이. 그러니까 이게 개인 팬심이에요. 그냥. 진정성이 있는 분이죠. 실제로. 너무 진정성이다 진짜. 그러니까 대중들한테는 이제 정책통, 뭐 국가 비전을 이야기하는 사람,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보면 되게 여리고 진정성 있는 사람이죠. 제가 그 경남도지사 캠프 한참 진행될 때도 선거 진행될 때도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우시더라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 아마 생각나서 그러셨겠죠. 사람을 그런 휘어잡는 게 있어요. 네. 예전에 그 노무현 재단 부산 쪽의 위원회에서 한번 잠깐 뭐 강의하시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뭔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약간 뭔가
제가 약간 그러니까 한번 직접 뵙고 싶은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네. 그중에 한 분이 또 김경수 지사님이었는데 이 책의 추천사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단순히 그냥 이 책이 좋아요. 뭐 청년들의 패기 있는 뭐 주장들 뭐 이런 게 아니라 말씀 네. 주셨듯이 되게 디테일하게 내용들이 담겨 있고 현명한 낙관론에 대해서도 되게 네. 좋아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콕 집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의 저자들의 내용에 대해서 아마 보시는 분들의 생각이 다 다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의견이 또 뭐 마음에 안 들거나 네. 혹은 공감 엄청 되거나 할 수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양쪽에서 싸우고 있는 상황에 오늘날 청년들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잘 녹여낸 것 같은데 좀 책을 주위에서 또 이외로도 많은 분들이 좀 읽고 연락 주시나요? 뭐 여기서 처음 밝히는 건데 그 임종석 비서실장께서도 읽고 얘기를 어. 해주셨더라고요. 그냥 뭐 공공에 대고 그거 뭐 할 건 얘기는 할 건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로 나중에 새날 와서 얘기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오. 제가 이거 뭐 진짜 저희 채널에서도 얘기 안 했었어요. 와. 근데 와. 그 언론에서는 대권주자 군으로 지금 네. 지목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이제 원희룡 지사도 읽었다고 하고 그래서 오. 여야 가리고 대통령 욕심이 있는 분들 제가 요즘 유행으로 밀고 있는 난가들 난가. 아, 난가. 내가 대통령인가? 난가. 난가들 우리 난가들이 열심히 또 이게 처음에 그 대통령이 될 사람들은 꼭 네. 읽어야 될 책이라고 네. 해주신 분이 네. 정말 큰 공익을 네. 가져가셔야겠네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전에도 진영 얘기를 했지만 그 한국 사회가 그전까지는 어떻게 읽혔냐면 영화로 비유하면 1987대 국제사회였나요? 네, 그 국제시장이었어요 구도가. 네. 국제시장 가지고 이제 보수 세력들이나 세력이라고 하면 그런가요? 보수층이나 산업화 네. 산업화 세대들은 네. 되게 칭송하잖아요. 아 우리가 저렇게 한국 사회를 먹여 살렸다라고 하고 반면에 후세대에 있는 사람들 민주화 세대라든가 지금 청년 세대들은 무닥다리라고 하죠. 꼰대라고 하고 아 뭐 저런 뭐 이렇게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1987을 보면 그건 이제 보수 세력들이 싫어하고 네. 민주화 세대들이 웅장해지는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그 두 세대의 모습이 다 한국 사회 모습이에요. 그 뭐 어느 부분을 폄하할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 사회는 꼭 그 두 가지 영화로 치면 그 코드로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기생충 그 영화 봉준호 감독이 만든 기생충의 시대가 된 건데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한편으로는 오스카상에서 수상을 할 정도로 한국 사회의 어떤 위상과 국격을 되게 높인 작품이지만 동시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기생충이 담고 있는 메시지들, 불평등 이게 한국 사회의 문제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서구 사회에도 다 공감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추월의 시대라는 제목이 그런 거거든요. 이걸 얘기를 하면 이제 한국 사회는 이제 선진국들 다 추월했어. 이제 우리는 우월해. 우린 선진국이야. 그래서 그냥 국뽕으로만 얘들은 채웠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추월했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문제 자체를 선진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안게 됐다는 얘기기도 해요. 불평등 네. 이제. 근데 그런 거를 풀려면 옛날식 모델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우리의 독자적인 모델이 필요한 거고 그 모델을 생각하려면 이제 진영 대결보다는 또 새로운 교재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건데 새로운 교재를 쓸 깜냥은 안 돼서 질문들을 던져놓은 거. 사실 책 내용 보면 해답은 없잖아요. 여기 보면은 일단 저희 나름대로 한번 질문을 던져놓은 거고 논의를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한 거고 아직까지는 뭐 많이 팔리진 않은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 아닌가요? 베스트셀러인데 출판 시장이 쪼그라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초등학교 때쯤인가 그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되게 네.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네. 진짜 그 아까 말씀해주신 기생충이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 진짜 그런 네. 시대가 딱 온 것 같고 네. 이제 저희보다 한 10년, 20년 차이 나는 분들이랑 되게 세대 차이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저는 네.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일본 만화 보면 아버지한테 혼났습니다. 아 진짜요? 왜 외색 짙은 그때는 이제 해적판 같은 것도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제가 끝물인데 근데 그 일본 문화가 막 열렸을 때였어요. 그래서 혼났습니다. 심지어. 네. 그러니까 열등감이 실제로 있는 사회였던 거고. 근데 지금은 심지어 일본 만화를 안 봐요. 예, 웹툰 보죠 웹툰. 네, 저희 웹툰. 때는 네. 오히려 막 나루토랑 네.
막 그 드래곤볼이랑 이거 엄청 많이 봤거든요. 네. 일본 애니메이션이랑 그 만화를 되게 많이 봤는데 지금 청년들은 네. 진짜 웹툰을 오히려 많이 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 아까 소부장 관련한 네. 일본 무역 제재 국면에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껍데기만 우리 브랜드고 뭐 세계에서 1위고 이러지만 그 뜯어보면 다 일본 부품들 나온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그분들은 현장에서 이미 떠나신 분들이죠. 실제로 뜯어보면 안 나와요. 네.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다. 뭐 그거를 저조차도 느끼니까 좀 저보다 더 윗세대들은 더 심하겠죠. 그게. 뭔가 진짜로 이게 시대가 너무 빨리 그 변해간 텀도 짧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뭔가 앞으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뭐 물론 그대로 다 들어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만 더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진짜 많이 들었고 예. 뭔가 요즘 제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시민운동의 대중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기존의 시민운동에 대해서 그분들의 노력도 당연히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대단한 일들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요즘 청년들은 그 오프라인 시민운동에 관심이 없잖아요. 되게 뭔가 매력도 없다고 느끼고 현실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그러니까 때로는 당위성으로 설명하거나 강요하거나 이러면은 특히나 요즘 개인주의가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개인 막 이기주의가 아니라 진짜 개인이 너무 각박한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개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이들을 같이 일로 관심을 가지게 할까 뭐 정치에 더 목소리 내게 할까라는 고민을 해보는데 그 지점에서도 확실히 이 책이 여러모로 저한테도 많은 교훈을 준 책입니다. 물론 정답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좀 다양한 의견을 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헬마우스 팀분들하고 같이 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막 코로나 가짜뉴스에 대한 막 내용이라든지 엄청 구체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네. 좀 어떠셨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자연스럽게 이제 헬마우스 얘기로 이제 곧 넘어가야 되는데 책에 대한 얘기 뭐 마무리 한번. 사실 유튜브 활동은 굉장히 행복한데 뭐 똑같으시겠죠 두 분이랑 아마 행복한데 사실 이제 내적 갈등이 되게 심한 작업이에요. 근데 책 쓰는 거는 뭐 어쨌든 그에 비하면은 조금 더 내적 갈등이 없는 작업이죠. 왜냐면 저희가 그냥 잘 정리해서 내면 되는 보고 평가를 받으면 되는데 제가 왜 희두 씨도 고소도 많이 당하셨잖아요. 네. 예. 고소를 많이 저도 그렇거든요. 아니 각오를 했긴 했는데 한 50건씩 해요. 50건씩. 그 과장해서 말하면 그러니까 한 사람당 뭐 저랑 이제 헬마라고 하면 한 10건 10건 뭐 10건 20건 이렇게 하는데 그 한 사람이 하면은 경찰이 봤을 때 이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무리가 사실 다 한 통속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서로 작전 짜가지고 너는 이걸로 하고 나는 이걸로 하고 하니까 여러 사람 경찰이 봤을 때는 모르잖아요. 예. 얘는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고소를 당하니까 얘는 그냥 확신범이다. 예. 얘는 원래 이러고 다니는 애다라고 문제하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를 할 만큼 하는데도 10건씩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와중에 사실 칭찬해 주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 응원을 얻지만 제가 유튜브 활동하면서 이제 소위 코인이라고 하죠. 코인 재미는 못 봤거든요. 네. 한 번도 그 기준에 되고 이제 활동을 한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사실상 막 징징대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생활적인 영역에서도 많이 모든 멤버들이 다 조금씩 쪼그라들었는데 뭐 무슨 고소까지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뭐 막 조롱하고 이러니까 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하기 싫고 그냥 다른 생활 잘하시는 분들 데려다가 채널 만들어가지고 고발 당하고. 그냥 원래 어깨로 돌아가도 뭐 그냥 그러고 살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 비해 그 가짜 뉴스에 대한 어떤 폐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기에 몸집 자체가 그러니까 구독자 수는 늘어났을 수 있어도 조회수가 핵심이잖아요. 원래 그리고 조회수와 신뢰도와 영향력인데 그게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한번 이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헬마우스의 등장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시점을 먼저 좀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뭐냐면 지금 시점에서 그 채널들 뭐 윤 씨라든지 뭐 윽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채널을 보면 지금 보면 되게 무서워요, 솔직히. 막 약간 개그 캐릭터가 돼 있고 막 약간 만만하고 네. 약간 이런 게 있는데 그들이 처음 등장할 때 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고소 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주어 없이. 근데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뭔가 되게 무섭다.
저는 진짜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네. 왜냐면 그들의 캐릭터 하나하나가 되게 다 달라요. 제가 이제 오히려 고소를 했던 사람 중에 리섭TV라고 네. 그 사람은 대각선 보고 딱 컨셉 잡은 다음에 온갖 이상한 얘기들 하면서 막 연애 심리 얘기하면서 정치 얘기하고 그러면서 막 좌파 우파 설명해 준다면서 이 청소년층들 되게 많이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느꼈어요. 이들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듣고 자라는 친구들은 우리가 아무리 당위성으로 알고 있고 설명을 해도 안 먹힌다는 거거든요. 네. 7월 유튜브 차단인가가 한 2년 전에 유행할 때 제가 그때 한창 학교 강의 다닐 때였어요. 갔는데 그 친구들이 그런 채널 보면서 7월이 지나고 물어봐도 어쨌든 거기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현 정부를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혼자 제가 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얼마 있다 해머스가 딱 등장한 거예요. 그거 보면서 뭐지? 하고 저도 막 구독하고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힘이 쪼그라들더라고요. 저희한테는 불행의 시작이었죠. 리섭이 왜 대각선 보고 그 얘기한 줄 아세요? 대본을 읽은 글리고 거예요. 있으니까. 네. 대본을 읽은 거예요. 근데 요새는 안 하잖아요, 정치 채널. 예, 요즘은 세탁도 이렇게. 네, 전 그 친구 높이 평가합니다. 과거를 성찰하고 성찰을 한다고 하면 반성을 하고 사과를 했던 거에 대한 과오를 좀 돌아보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정치 채널 그만두겠다는 영상이 올라왔어요. 지금도 있는지 지웠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인상 깊었어요. 자기가 보수 우익들은 이건 그 사람들 표현입니다. 막 틀딱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고리타분하고 노년층들만 좋아하고 어떤 반도덕에 기반한 사람들만 있다고 오해를 받는데 이렇게 건실한 청년도 보수의 이념에 감화될 수 있다 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었대요. 근데 자기가 이어서 하는 말이 근데 어느새 보니까 내가 보수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정치 유튜브를 그만둔다라고 하는 걸 보고 아, 저 친구는 뭐 그래 그럼 뭐 이러고 말았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그 이념이나 뭐 정책 신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게 있겠죠. 있겠지만 그거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저거 보니까 시장에 들어가 보니까 유튜브 시장에서 자기들끼리 시장을 만들어 놨는데 뭐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장래희망 1위가 유튜버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도 콘텐츠를 찾지 않겠습니까? 예. 뭐 뷰티, 뭐 여행 예. 이것저것 찾는데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는 우파 유튜브라는 게 하나의 모델인 거예요. 이걸 하면 돈도 벌 수 있고 유명해질 수 있다는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저건 저대로 두면 안 된다. 예. 저건 큰일 난다. 저건 저대로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좀 다들 이제 자기가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그 짓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저건 이제 그 당시 국회에 있었고 누구는 이제 뭐 손땡땡 그 뉴스 있는데 와가지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사표 쓰고 총선 전까지 한 바짝 합시다. 뭐 이러니까 그랬는데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아. 걔네들은 우리 저기 성모 원장님 빼고는 다 일단 주저앉았습니다. 네. 대체로 다 주저앉았어요.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고. 네. 그래서 사실 영향이 별로 없어요. 노년층만 보고. 근데 반대로 이제 저희는 뭐랄까 이도저도 못하는 어떤 상황이 이제 처해 있어서 약간 현타가 올 때가 많죠, 사실은. 이걸 보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거나 도움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농반 진반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한 번도 제 라이브 방송에서 슈퍼챗 얘기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고소가 너무 많이 되고 벌금이 때려맞기 시작한 보통 그렇게 하면 도와줍니다. 누가 도와주잖아요. 뭐 네. 보통 제가 그래도 앞에 나가가지고 다투다가 똥물 뒤집어 썼는데 뭐 서로 이제 고통 분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보는데 저희는 중간층을 포섭하려고 했다 보니까 미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표현하기를 당신들도 같이 즐겼지 않느냐. 이거는 흑채 보상 운동이다. 혹은 윤채 보상 운동이다. 가짜뉴스가 잡히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면 내가 벌금을 맞는 거는 같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난 어디 가서 말도 못한다. 그러면 막 까르르 왜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지 아세요? 우리 희두 씨 같은 분은 그래도 뭐 광모 의원 뭐 이런 사람한테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쟤네들이랑 붙다가 광모식이한테 말이야 고소를 당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수고하는구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 고소당했어. 누구한테 당했는데 윽이라고 아니? 너 인터넷에서 왜 그러고 다니니? 이런단 말이야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근데 진짜로. 네. 그런 애로사항이 또 네. 그러네 진짜. 여의도에 가서 이제 누구 만나서 뭐 실무자들 만나면은 뭐 내가 무슨 뭐 하 모으고 뭐 이러지. 인터넷에서 막 그러고 있는 거 온도차가 엄청 심해요 진짜. 제가 아까 전에 막 대권 주자분들이 지금 이거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제가 목요일에 헬마우스 방송을 하거든요. 수요일에 그 시사바다라는 프로그램 나가서 네. 그 국민의힘 천하람 위원장이랑 토론을 합니다. 현안을 놓고. 근데 되게 합리적인 분이거든요. 예. 나가서 LH에 대한 사태와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럼 뭐 윤석열의 지금 행보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 배종찬 소장이 와가지고 이 젊은 두 분의 뭐 정치인의 식견을 잘 들었고 막 이 얘기를 하고 다음날 목요일에 가면 윤모 만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온도차가.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막 집에 가면은 소짝 날라와 있고 막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를 안 하면 이 유튜브를 내가 지금 어떻게 안 하면 뭐 그 고통은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너무 미안한 일이고 하니까 하는 건데. 같이 즐기던 분들 다 어디 가셨어요 지금? 그분들 열심히 이제 도와주시죠. 도와주시는데 그런 겁니다. 근데 왜냐면 지금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막 헬마우스 저도 구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혹시 저희 채널에 나오셔가지고는 뭐 얘기하실 게 없으신가요? 아니 저는 이제 방송 끝나고 그거를 고소 선배인 이제 우리 황 대표님과 이제 상의를 좀 해야 되는 문제. 변호사 상의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보면은 판판이 깨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황 대표님이랑 상의를 해서. 그러니까 이 이거를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말씀 주셨 약간 우스갯소리로 말씀 주셨지만 저는 이 헬마우스 채널을 그 총선 기간 동안에 정치권에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왜냐면 그 채널이 웃겨갖고 그러니까 그들의 전략이잖아요. 솔직히 이게 청소년들 DC 감성을 해서 많이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웃긴 얘기한다고 이게 웃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전 진지하게 총선에 진짜 큰 영향을 준 채널이다. 왜냐하면 제 얘기는 어차피 저쪽에서 서로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그쵸, 왜냐면 그쵸. 굳이 언급 서로 뭐해. 근데 특히나 저가 총선객단 갔을 때 거기서 우리도 뭔가 유튜버 영입되겠지라고 하다가 안 되니까 자유한국당 갑자기 황교안 엄청 욕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약간 쟤네들이 점점 더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럴듯한 얘기들 막 몇 가지 진실도 있어요. 분명 다 거짓말하고 이상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막 맞는 얘기들에다가 이상한 거에 섞어가지고 학생들이 좋아하게끔 이걸 만들고 재미 요소를 넣으니까 학교에서 퍼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채널들이 신뢰도가 떨어진 게 학생들 그런 게 있잖아요. 솔직히 아직까지 막 이런 정치관이나 이런 게 없는 청년이나 청소년들은 이기는 사람 내 편 하면서 팝콘 들고 막 DC 같은 거 모니터링 해보면 야 해마가 너 했는데 너 왜 응답 안 해? 쫄았냐? 이러면은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응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타격을 받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무시해도 오히려 헬마우스 채널에는 굉장히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전 고소가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황 대표님께서는 쓰시는 못할 얘기지만 저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격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야 페미들은 다 이러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맞는 얘기를 한다기보다 어떤 현 상황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가지고 주입시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못 합니다. 누가 봐도 페미가 아니거든. 누가 봐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실제 드자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젊은 층들한테는 아무리 합리적인 얘기를 해도 사실은 그렇게 페미니즘에 대한 깊은 공부를 한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얘는 페미다 이러면 말을 안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나 아닌데 이러고 그냥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욕은 먹겠지만 어쨌든 귀는 기울여 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죠. 근데 하지만 그게 이제 정치의 계절이 이제 조금씩 제가 너무 원상 보고 있나요? 지나가면서 이제 그 누적된 데미지들이 오는 건 어쩔 수가 없고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저는 그래서 저부터도 앞장서서 이제 좀 뭔가 후원을 하고 이게 또 법적으로 1,000만 원인가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신고 없이 하면은 문제가 된다고 들어갔고 그런 부분 좀 확인한 다음에 제가 좀 여기저기 알려서 예를 들어서 이 영상에도 뭐 댓글에 좀 후원 계좌나 이런 걸 좀 남겨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저쪽에서 그러니까 저는 늘 스타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치권이.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는 뮤탈 짤짤이도 하고 누구는 돈을 캐고 있고 누구는 또 소소한 싸움도 하고 누구는 대규모 전투를 준비하고 이게 다 역할이 다르거든요. 이게 정치권에서도 똑같잖아요. 180석이 다 한 목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다 각자의 역할도 하면서 큰 게 있을 땐 같이 뭉치는 건데 저는 유튜브도 똑같다고 봤던 게 저 같은 채널 솔직히 20개 30개가 있어도 어쨌든 안 들을 사람들은 아예 그냥 안 듣기 때문에 저쪽에 가가지고 그들의 논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걸 들을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헬마우스가 너무나 넘나들면서 이걸 잘하고 있고 지금도 필요한 채널이에요.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제 뒤에서 자주 만나지만 채널 그냥 계속 해라라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네. 이렇게 고소당하고 이게 고소가 한두 건도 아니고 계속해서 당하니까 그거 피로도 되는 계속 늘어나고 돈은 돈대로 깨져가고 있고 근데 정작 아까 뭐 말씀 주셨지만 시민분들은 그냥 웃으면서 보니까 그냥 이것도 웃긴 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 야 고소당했대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억울한 거는 있어요. 이를테면은 아까 전에 책에도 뭐 한 꼭지를 할애해서 썼던 그 가짜 뉴스 중에 코로나 백신, 코로나 하나만 가지고 제가 2달 동안 콘텐츠 찍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네. 유튜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친 짓이에요. 아시잖아요. 네. 같은 얘기 계속하고 같은 그럼 지겨워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론까지 포함한 가짜 뉴스나 오보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굉장히 그때 한 밤새 가면서 막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중에는 의사 파업 국면에 와서는 또 의사분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반론하면서 또 세게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뒤로는 또 그런 걸 했다. 굿즈 만들어 가지고 그 수익들 막 의료진에 기부하고 그런 것도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제가 강용석 씨가 하는 걸 보고 아 약간 박탈감을 느꼈어요. 일부러 체포가 되더만요. 아 일부러 체포되고 난 뒤에 뭐 그거를 수익 모델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걔네들은 다 일단 후원 계좌 다 적어놓고 있잖아요. 네. 근데 책을 비난하고 싶진 않으나 순간적으로 박탈감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그래도 이걸 좀 아는 분들한테 좀 듣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건 고집 피울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사실 인간이라서 들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최전선에서 진짜 싸우고 계신데 네.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가짜 뉴스 30초면 뱉어내는 건 쉬운데 이 한 팀이 계속 붙어 가지고 몇 날 며칠을 팩트 체크를 해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진짜 이거는 좀 거의 뭐 코인을 타기는 그는 진짜 희생에 가까운 그런 활동을 하고 계셔 가지고 아까 황희도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계속 채널 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혐오 표현과 가짜 뉴스를 뿌릴 표현의 자유가 있다면 난 거기에 대고 욕을 할 표현의 자유가 있다. 네. 아이 할 테면 해봐라라고 했는데 소장이 한 10개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아. 예,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만화가님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만화가님 제가 진짜 아무도 그걸 진심을 안 알아줘. 놀리는 거라고 생각해. 진짜 죄송해. 더 이상 고소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사과를 드렸는 건데 뭐 아무도 그거를 제가 또 놀린다 이러면서 근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보수 유튜버 분들께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 크리에이터 윤이라는 분이 가지고 계신 표현의 자유가 되게 좀 다른 분들과 다른 게 표현의 자유를 보통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표현할 수 있는 자유라 생각하는데 남이 표현을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표현해도 그거를 수용하는 자세를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수용을 안 하고 계속 고소고발을 하시니까. 내가 되게 황당한 게 그거예요. 아무도 그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적이 없어요. 그럼요. 그쵸. 지가 말을 했잖아. 아무도 그걸 안 막았잖아요. 근데 지가 고소를 당해서 700만 원을 맞은 건 개인이 민사를 건 거잖아. 그쵸. 형사 민사를 책임을 건 거잖아요. 져야죠. 그건 개인이 소송을 한 거지 네. 국가가 탄압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고 전체주의라고 하고 무슨 표현의 자유가 억압됐다고 하고 제가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미안하다고 하고. 제가 억압당하고 있어요. 네. 저 사실 안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 표현을 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혀 미안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제가 처음에 이제 아까 이 양분화된 이데올로기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새로운 어젠다들이 막 나올 때 이제 청소년들 아까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특히 유튜버나 이 커뮤니티나 이런 그들만의 세계에서 이제 어른들은 모르는 세계죠. 근데 봤을 때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몸으로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폐나 아니면 뭐 어디 암이 있어가지고 그 기관만 하나 딱 수술로 드러내면은 없어지는 그런 그런 조직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이게 무슨 세포성 암처럼 되게 온 몸에 퍼져 있어가지고 손 쓸 수 없다는 생각도 약간 들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요리 채널, 예를 들어서 뷰티
아니면은 뭐 여행 채널 뭐 온갖 곳에서 게임, 영화 리뷰 다 네, 있죠. 모두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청소년들이 되게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근데 이걸 대적할 만한 이쪽 진영의 채널이나 뭐 사실 이쪽 진영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어떤 혐오가 왜 안 되는지 이런 걸 설명하는 채널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혐오하는 게 그들에게는 놀이니까 재밌으니까 계속 그런 채널들을 흥하게 되고 그 채널들 흥할수록 계속 또 다른 사람들은 그걸 또 따라하게 되고 그치, 이게 수익 모델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저는 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되게 좀 걱정이 사실 많이 됐는데 그래서 저 책을 현명한 낙관론을 제시해 주셔서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들 또한 또 해결이 될 문제인가 하고 그래서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뭐 그 현명한 낙관론의 연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두 분께 응원과 격려와 존경을 담아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하신 일베와 관련된 것도 누적이 되어 온 거거든요. 그냥 하루아침에 딱 생겨가지고 뭐 된 게 아니라 조금씩 마치 중금속이 네. 쌓이듯이 누적이 되어 맞아. 온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 분 활동도 당장은 안 보일 수 있는데 누적이 돼요. 조금씩 누적이 됩니다.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고 그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게 되고 뭔가를 또 창출하게 되고 조정인 과정을 거쳐요. 암의 비유를 해주셨는데 저는 암 말고 세균의 비유를 하자면 결국 세균이랑 상처랑 백혈구랑 그러니까 세균이랑 백혈구가 치열하게 곪고 나면 상처가 낫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곪고 있는 과정이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손 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 활동 계속 나가셔서 누적이 되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는 조정장이 오지 않을까,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낙관적인 생각이지만 전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두 분들처럼. 아니 헬마우스님 근데 지금 본인이 본인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곪고 있는데 이 순간을 차근차근 그쵸. 지나시면 전 두 분처럼 못한 이유가 뭐냐면 생계 안정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다양한 활동을 되게 하면 좋은데 실제로 소득은 쪼그라들었고 벌금을 내고 나면 계속 그 통장에 마이너스는 쌓여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활동을 못하게 돼서 이게 약간 부러운 밤 존경 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활동들이 누적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저도 그러니까 저는 늘 주장하는 게 이게 인플루언서들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거 정치적 신념을 떠나서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걸 생각 진짜 많이 했었어요. 이게 모든 인플루언서들은 어쨌든 한 명 한 명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지 하루아침에 뭐 100만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감사함 느끼고 이분들이 주신 관심을 내 사리사욕을 채우고 막 사익으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뭔가 이분들이 또 뭐 만족하고 좋아할 만한 행동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꼭 그게 뭐 기부가 아니라 뭐 다음 이쪽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미디어 리터시 교육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어쨌든 후학 양성도 하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가끔씩 본인이 좀 스피커가 생기면 내가 좀 잘났다. 이게 내 능력으로 된 거다. 아니면은 구독자가 안 내면 내 능력은 이따만한데 왜 사람들이 날 인정 안 해주냐 하면서 뭐 다른 사람 깎아내린다든지 시기 질투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못 보겠어요, 솔직히. 너무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본인한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몇몇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굳이 말을 하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좀 요새 쪼그라들어 있어요. 여러분 온건한 하시피로 여러분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건한 온건한 하시피. 온건한 하시피 뭔가 마음이 아픈데요. 온건한 하시피. 아니 온건한 하시피가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 네, 하시피에게 지금, 힐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힐링이 네, 필요하고. 힐링이 진짜. 헬마우스 채널 가셔서 좀 응원 댓글도 남겨주시고 제가 그 후원 계좌는 제가 조만간 한번 여기 댓글이랑 이거 좀 남겨가지고 어쨌든 저부터 일단 실천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 입장에서 정치권에서 제가 만났던 분들은 뭐 이거에 대해서 되게 온라인 생태계를 우습게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욕망과 개인의 어떤 불만과 이런 것들을 심리적으로 잘 실제로 MB 정권 때 했던 거잖아요. 심리전담반 네. 동원해갖고 인간의 심리를 굉장히 그들한테 교묘하게 그들을 지지하게끔 만드는 건데 어쨌든 그런 걸 봤을 때 헬마우스의 영향이 진짜 컸다. 이걸 꼭 다들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네. 저기 처음에 검찰 전화 받았을 때 다들 세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세게 나가냐 검사한테 전화 받고 왔는데 야 내일 모레 공수처 출범하면 넌 죽었다. 영원할 것 같아? 야, 너 죽었다. 야, 난 할 말 없다. 야, 너 두고 보자. 이럴 수도 없잖아. 기소할 테면 해봐라. 이러면서 웃겨. 내가 너 공수처에 신고할 거다. 이러면서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검사님 그 친구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나가서는 아이씨 저 검찰 뭐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헬마우스 채널을 많이 구독도 더 해주셔야 되고 진짜 많이 앞으로도 저도 뭔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또 드러나면 전략적으로도 안 좋기 때문에 저도 사실 되게 좀 조심하는 편이에요. 네. DC 보다 보면 가끔 헬마에 황희도 묻었다 하면은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땐 도움이 안 되는 제 행동이기 전혀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전혀 네, 그렇지 좀 이거 않아요.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지 고민이고 헬마우스 지금 채널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정말 네. 제가 봐도 흉하네요. 싫겠다 진짜 보수들은 저거 보면은. 아 근데 보수들 채널도 굉장히 썸네일만 봐도 시끄러운 채널들이 많잖아요. 네. 막 무슨 확성기 들고 있는 것처럼. 진짜 크죠. 예, 뚜잉 이거 그런 소리 나는 네, 것처럼. 맞습니다. 약간 약간 근데- 복지하는 것 같아. 누나 어두운 사람한테 복지하는 것 같아. 실제로 구독하는 법도 아주 천천히 잘 알려주시잖아요. 밑도 끝도 없잖아요. 심지어는 네, 밑도 맞아요. 끝도 없어요. 예, 근데 진짜 저 정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는 게 아까 말씀해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진영에서 정말 한 몸 희생해가면서 싸울 분들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코인을 사고 싶어 하니까 근데 정말 앞에서 이렇게 활동을 직접 해주시는 거고 이게 정말 터무니없이 예를 들어가지고 허황된 낙관론을 펼치면서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를 만약에 했으면은 정말 더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저는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얘기하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80년생들이 이런 정도 인식이란 말이야 하고 저는 엄청 참담했을 텐데 근데 너무나 사실 뭐 100%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저는 약간 성향적으로 있긴 한데 그럼요. 예. 네 근데 정말 날카롭고 분석적이고 정확하더라.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또 앞에서 이런 현명한 낙관론이 될 수 있도록 실천을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지금 오늘 하시피님께서만 나오셨지만 같이 또 활동하시는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얼마나 또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또 다 완전 또 모르겠지만 오히려 안 보이는 부분에서 더 힘들게 하시겠지만 제가 제일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만 나오면 뭐 대표적으로 월급을 쪼개서 주는 사람이 원래 제일 고생을 하는 거고. 약간 아이돌 그룹 같아 옛날에 네, 그 막 소년가장 그런 거죠. 예. 제가 제일 뭐 다 케어해야 되고. 그분들 동의되신 내용 맞아요? 그럼요. 다 케어해야 되고 막 어디 허리가 안 좋다 그러면 병원 예약해 줘야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그래서 오밀조밀하게 이제 살고 있어요. 우리는 또. 네. 근데 왜냐면 이게 뭐 고소고발 법적인 대응도 물론 이렇게 공격을 받으시지만 실제로 또 엄청 이렇게 물리적인 위협도 많이 느끼시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 그 얘기를 하고 가야겠네요. 나 진짜 그거는 그 위협 많이 받으세요? 가끔 그 지하철 쪽에서 1호선을 좀 그런 걱정 어린 어떤 제 팬 어르신분이 좀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가끔 우연히 집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집에 그 유명한 왕자라고 집에 찾아온다 그러고 뭐 와이프를 어떻게 한다 그러고 그러면은 짜증이 나잖아요. 일단 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지금 프릭쇼 하자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거는 경찰에 신고를 하면 뭐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네. 우리 변호사가 문제인가? 변호사비는 또 변호사비. 하여튼 이건 사실 저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뜻하지 않은 희생. 정상적인 생활만 되면서 조금 희생하고 조금. 내가 요만큼 양보하고 싶지. 내가 어떤 고난의 길을 걷고 싶은 어떤 존경받는 삶을 원하지 않아요. 존경을 안 받으면서 조금 그러니까 돌려주는 삶. 내가 받은 걸 조금씩 돌려주는 삶을 원하지. 내가 가진 걸 다 내놓고 마이너스로 치다라고 하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고 있는 형국이라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다. 내가 봤을 때 집에 찾아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쵸. 근데 왜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개인의 삶을 희생하신 예를 들어 조국 전 장관님이나 추미애 전 장관님 같은 경우에도 그 사적인 영역을 계속해서 가족들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힘들겠어요. 보면은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저희야 사실 채널 보면서 그냥 뭐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그런 정도지만 정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 정말 개인을 희생해가면서 하시는 건데. 난 그냥 유튜브를 하고 있을 뿐. 그치. 내 부모를 살해하겠다는 협박이 이메일로 날아오고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화를 냈는데 실제로 찾아온 그 한 명은 이거고 아시다시피 이거고 나머지는 뭐 화를 냈더니만 좀 덜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뭐 제가 사과한 이후로는 또 그런 일은 또 없긴 합니다. 요새는 그렇죠. 아무튼 좀 이게 이런 실태가 있는데 진짜 가슴 아픈 얘기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도 되게 뭔가 여러모로 많은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헬마우스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좀 응원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유쾌한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고 해서 네. 실제로 그냥 이 고소당하고 이런 것들도 유쾌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이게 무작정 그렇다고 야 이거 해야 되는 건데 니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거 음. 진짜 무책임한 거거든요. 본인이 그럼요. 책임지지 못할 건데.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들이 헬마우스 채널을 다시 재평가가 되게 시급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헬마우스의 향후 행보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금은 다시 이제 제가 콘텐츠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참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뉴스 자체는 많이 희석이 실제로 됐고 영향력이 그렇게 안 강해요. 그 대신 언론의 오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심합니다. 하나만 예를 좀 들자면, 시간이 허락한다면 가덕도 문제로 네. 지난주까지 엄청 드자비를 했잖아요.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 그러니까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현정 씨가, 사회자가 그 출연한 김경수 지사한테 묻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가덕도 뭐 다 알겠는데 가덕도 특별법에 들어있는 환경 영향 평가나 사전 타당성 조사 이런 걸 다 면제하는 것, 이런 거는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김경수 지사 답이 뭐냐면 법에 다 하게 돼 있다. 저도 똑같은 질문 받았어요. 그 수요일 시사바다에서. 왜냐면 그게 모든 언론의 기본 프레임이니까. 예. 네. 그게 필요성이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서 왜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하고 하느냐는 말을 하거든요. 네.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언론에서는 인용만 하는 그 문서들 있잖아요. 네. 자기들은 자기 속편할 때로 인용하는 그 파리 공항공사, 프랑스에서 용역준 보고서, 그리고 총리실 검증 보고서, 이런 것들 그냥 보고서 이름만 넣잖아요. 그게 파리 공항공사 용역 보고서는 800페이지고 총리실 그 검증 보고서는 300페이지예요. 읽었습니다. 그러면 1100페이지 정도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읽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회의록들, 상임위 회의록들, 법안 소위 회의록들 다 읽었습니다. 실제 언론에서 하는 얘기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하려고. 그러니까 법안까지 다 읽어보고 난 뒤에 그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올렸는데, 그런 거죠. 그 콘텐츠 하나만 보면 바쁜 현대인들이 언제까지 언론을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이 보도가 맞나? 저 보도가 맞나? 그러면 다른 걸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게 네. 못하니까 인상으로만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심지어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도, 김현정 씨나 뭐 평가가 다 다를 테지만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도 법안 내용을 모르고 그렇게 질문할 정도면 오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부 다 그걸 다 가짜 뉴스로 취급할 수는 없으니까 그 모든 그 기자들조차도 뭐 좀 패스하는 부분들을 원문을 다 검토해서 이거를 좀 소개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좀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있죠. 그러면 소송도 안 당할 거니까. 네. 뭐 심상정 대표님께서 저를 소송하진 않으실 테니까. 뭐 그런 거죠. 네. 이 가덕도 관련해가지고 좀 더 다음에도 얘기를 나누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오늘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갔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조만간 한번 또 모시고 직접 더 많은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헬마우스 채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응원 댓글, 그리고 소송 중인 거 좀 저부터 좀 돈줄을 내드려야겠어요. 요즘 돈줄 낸다 하잖아요. 돈줄 그래서 낸다. 헬마우스 돈줄 내기 한번 제가 조만간 본격적으로 먼저 실천하고 같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청년 대국민 소통장 오늘 69회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헬마우스에서 또 뵙겠습니다. 나올 때마다 되게 편안하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피였습니다. 다음에 또 환대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